네, 유튜브 채널 알고 살자와 우리 정치 모임이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기의 자영업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네 분의 경제 정책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 사회에 사례가 없는데 이런 걸 막 해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기재부 쪽에서 반발도 나왔다가 정세균 총리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입법화를 지시하면서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 남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네 분의 패널들 말씀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대영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손실보상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또 과거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소급 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대영입니다. 이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로나 사태가 엄청난 재난이었잖아요. 전쟁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이제 컨택트를 해야 되는 음식점이나 이런 미장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는데, 또 이 피해가 사실 공익적인 거거든요. 피해가 공익적인 것 때문에 손실이 저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늦었고요. 늦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 주체 간에 해결되도록 정부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아쉬운 거지만, 지나간 거지만 한 반성을 해보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제 자영업자의 손실을 임대 사업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분담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끌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운동은 있었는데 착한 임대인, 그런데 이 경제를 선악의 문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안 좋고, 공정, 정의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 아니고 이것을 약간 좀 강제하는 입장에서 추진했으면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자영업자하고 임대사업자하고 같이 나타나면 이것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면은 정부의 부담이 훨씬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반성을 해본다면은 1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어떤 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이제 주어지는 과정에서 재원 손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반성을 해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손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찾느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회계나 이제 이렇게 그런 세무 이런 것이 불투명하고, 또는 잘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손실을 적용해야 되는데 손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 문제는 어렵더라도 소급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는 진정되는 국면에 있거든요. 어쨌든 진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의 소득을 손실을 보상한다면은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하고 임대료 조정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소급 적용을 할 때는 조금 비율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실무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손실 보정액을 산정할 때는 이제 어떤 매출 규모가 아주 큰 이런 자영업자는 좀 줄일 수 있고, 또 비싼 임대료를 내는 그런 자영업자는 조금 줄일 수 있고, 또는 고용인원을 많이 줄였거나 이런 데는 좀 지원을 줄일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늘릴 수 있고, 이런 기술적인 걸 좀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길어졌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우리 전호경 교수님은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아까 앞에 패널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했는데 우선 뭐 워낙 코로나 자체가 미중유의 사태고 터지자마자 실물 경제가 침체했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보통의 기간은 최소한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건 시그널 자체도 거의 재작년, 그러니까 12월에 사실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인가 2월에 나오고 사실 그 다음에 바로 몰아친 거죠. 그리고 또 그게 경제 침체가 바로 가고 주식도 바로 떨어지고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그거를 대응하기는 그 자체를 대응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미중유 사태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론의 여지는 없는데 이제 그게 문제. 이걸 상시할 건지 아니면은 소급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이 그러니까 작년 올해 포함한 지금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웠어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 대비해서 뭐 크리스마스 주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60%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기부 벤처 기업부 자료 보면 2019년도, 18년도 발표한 자료 보면 벌써 국내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이 29%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국내에서 자영업 해가지고 생존할 확률이 20%대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가장 많이 창업하는 우리 회사 나가서 가장 뭐 치킨집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식당이라든지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80%다 넘어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5년 지나가지고 80%는 폐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공식적인 정부 자료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를 그러니까 이번 집 사채뿐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법제화하는 거는 사실 이런 미중유의 사태 때는 지원을 해주고 상시화하거나 아니면은 웬만한 문제 있을 때 지원한 것보다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OECD 주요국 평균 생존율 보면 47%, 4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29%니까 앞글자로만 따지면 20대 40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8.2%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은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앞글자로 봤을 때는, 앞글자로. 이런 거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나 그 소상공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하거나 아니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기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단순하게 그 지원금을 한 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미중유의 사태 전에도 사실 이 문제는 쭉 있었고 뭐 거의 5년 지나면 80%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그 소상공인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는 이번은 해야 되지만 그 재원을 가지고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련된 생태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배 랩 2050 기획위원님께서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이 문제 공부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많이 배우고 싶고, 다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국회에서 1년 반 있었고, 기자로 17년을 했고요. 여시제에 거쳐서, 지금 뭐 여시제와 랩 2050, 기본소득, 정책을 만들었던 그곳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정책 기획 그리고 미디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영업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재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난적 상황에 처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긴급한 구제는 필요하다. 사회적 구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옛말에도 있죠. 재난 구제,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뭐 끝없이 정부의 손을 벌리는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이것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 쪽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관점의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저도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익공유제가 뭐 여당의 뭐 대표가 주장을 해가지고 일부 저거 됐지만 저는 이익공유제와 이 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질적인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자영업자들을 보상을 해주면 그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며 기타
뭐 자영업이 아닌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어서 계속 하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 노동자, 또 농어민, 뭐 또 청년 빈민,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또 자영업자만 보상한다는 것도 이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명종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핀셋 지원은 사실은 이게 보편 지원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정대영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손실 규모를 이렇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전 국민적인 그 재난지원금 1차 작년 5월에 집행했었던 그것이 사실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현재 위기에 처한 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취한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 내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핀셋 지원을 했을 경우는 이게 그냥 부채 상환이나 이게 그 내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다시 이게 흡수되는,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 국민에게 다 나눠져 버리고 이것을 3개월 이내 소비하게 했을 때, 제가 지난번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5월 한 달간 이 내수 관련된 특별히 이 소상공인 관련된 업종들의 그 매출이 한 8에서 10% 이상 증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수 시장을 지금 거의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간 규제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러프하게 접근했다. 뭐 9시에 문 닫아라.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옛날 무슨 그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시간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러프한 접근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자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보다는 세제 혜택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 부가세라든지 또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든지 해서 일단은 그 살아있는 그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낫다. 부가세는 매달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출 부분, 매입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가세 또 4대 보험이 사실 부담이고 임대료가 사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강제로 못한다는 것은 이게 영업권을 침해하는 국가적인 위기 사태에서 일단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공공 부분에서는 이걸 솔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소상공인들만 이 부담을 강제로 지게 하고 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업을 못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임대업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지 왜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쉽게 규제를 통해서 고통을 전가시키고 자산가들에게는 전가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격차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4년부터 서울연구원 등에서도 지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이미 내수발 고용위기는 시작됐다.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사실 그 중하층에 있는 고용을 사실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면 이걸 공공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재정 건전성 위기를 넘어서 이 내수가 침체됐을 때에 국가 경제가 받는 타격을 고려한다면 저는 소극적인 액션보다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핀셋 지원이라는 건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실시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효과가 났다는 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무너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우선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발표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대용 선생님부터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예, 하여튼 뭐 분기별 재난지원금을 또는 그냥 뭐 보편 지급하는 거, 전 국민한테 주는 거, 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이제 재정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게 효과의 문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선 뭐 재정은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국 재정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이게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경제는 큰 흐름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 감소, 절대 인구도 감소,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오래전에 감소했고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확실하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많이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은 현재의 어떤 정책 능력이나 우리 어떤 나라의 어떤 능력으로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뭐 물가도 높지 않고 계속 하향 안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 재정이 나빠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언발에 오줌 넣듯이 지금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맨날 지금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재정 문제는 이렇게 이제 두고 효과 문제를 한번 또 봐야 돼요. 경제에서 효과 문제를 측정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난지원금 작년에 5월 달에 줬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있다 하는데 그 통계를 얼마큼 믿을 수 있는지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해 보니까 그 철새가 많이 날라왔는데 그 해 보니까 경제가 좋더라. 이런 통계도 나와 있어서 그럼 철새가 나오면 경제가 좋은데 철새를 오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작년 5월에 이게 이제 소비가 좀 늘었다 해서 이 소비가 늘은 것이 재난지원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 소득세를 소비세를 낮춰준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건 그냥 되게 그냥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통계보다. 통계는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은 돈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것은 크지 않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그 돈 받아봐야 소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통계가 나왔다 해서 맞는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내수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IMF 이후 길게 보면 좀 짧게 봐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소비는 계속 줄어왔어요. 한국 경제에서 소비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꺾어 올리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재난지원금 준다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거 바꾸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조금 준다고 그래서 5조, 10조, 20조 준다고 그래서 이 경제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면 일시적으로 좋은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은 재정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진짜 있을 것인가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주면서
어떤 무너진 내수 기반을 되살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속한 랩20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얘기해왔던 기본소득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정대훈 소장님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뭔가를 이제 계속 국민들한테 재정 지원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당장 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 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증세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여론에 대한 설명, 어떤 선제적인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공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착수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자체는 검토할 수 있으나 동시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호경 교수님은 재난지원금을 통한 어떤 내수 기반 활성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코로나 계속 말하자면 미중의 사태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분기별로 지원하는 거는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국민마다 아까 뭐 앞에 정 소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젠 아직 코로나 상관없이 똑같은 수입을 하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적게 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만큼 더 쓰긴 하죠. 그러니까 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선별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제 또 행정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지금쯤이면 사실 시간이 꽤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만으로 따지면 벌써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쯤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분기마다 할 거면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보고 저도 사실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일부는 그냥 기부했거든요. 받을 때 처음에 아예. 근데 그게 굳이 전 국민 다 줘야 되나? 그리고 전 국민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아직도 똑같이 코로나 상관없이 항상 그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전혀 변동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줄 필요가 있냐? 그게 굳이 행정적인 어떤 낭비나 행정적인 지원 요금이 든다는 이유만을 한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그 비용을 몰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제는 그만둬도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봐서 저는 크게 효과가 있다 보지 않고 그 돈을 차라리 어린 사람들 현금으로 줬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게 중간에 행정 절차도 많고 중간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거는 초반이니까 그렇고 지금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고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선별적으로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명정 이사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통계 문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정 여력을 얼마나 검토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네.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게 상식적으로 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지적인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그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통계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년도 1분기에 나온 정책 브리핑 자료인데 OECD 평균 정부 부채 국제 비교표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09%고요. 지금 이제 요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40%입니다. 이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사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0년도에 지금 작년에 재정을 많이 써서 한 45%, 그리고 지금 IMF에서 권장하는 수준은
60% 수준을 권장하고 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을 우리 지금 이게 한 2023년 정도에 60%가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60%를 해도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24%고요. 그리스 196%고 뭐 미국, 영국 전부 다 100%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다 기축통화국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이나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도 60%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규모도 작고 또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약간 그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IMF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재정 위기 국가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재정 국가, 우량 재정 국가라고 사실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이게 재정 건전성 문제는 사실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 개인 부채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개인 부채가 사실은 100%가 넘어섰죠. 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은 지금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나 그 영국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태가 사실 그랬습니다. 개인 부채가 높고 국가 부채가 낮았어요.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지금 내수가 무너지고 고용 위기가 막 처하니까 이거를 정부 부채로 개인 부채를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부채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는 원금 상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는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개인 부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은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다 서민층으로 나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사실 국민들한테 지금 이걸 짐지고 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 정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 위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기 3년간을 보더라도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로나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 전쟁 상황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과 핀셋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 사실은 이미 그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로 이렇게 지원을 했죠. 100만 원씩.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고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은 이것을 가처분 소득률을 높여주고 시한부로 소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해외에서 소비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원지원금 다시 내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도 거의 한 8, 90%의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재정 수지 문제라든지 또 뭐 이 고소득자에 대한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내수에 대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정책은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들에게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한 불 끄느라고 이게 소비로 다시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파주에서 협동조합 매장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 제가 매장이 있는데 제가 서울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정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청나게 타격받았거든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어떻게 다 커버하겠느냐.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온갖 자료들을 갖다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 제출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진작시켜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발표 때 전호근 교수님께서 구독경제의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이 구독경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유리한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구독경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호근 교수님 그 아이디어를 먼저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호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몇 번 칼럼에도 쓰긴 했는데, 뭐 저는 구독경제, 사실 전에 발표의 주도 그거였지만, 구독경제가 사실은 앞으로 뭐, 가트너 발표에 의해도 2023년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의 서비스와 하드웨어가 대부분 다 구독 서비스로 75% 정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깨닫지만 못하고 있지, 우리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온라인 관련된 건 다 구독이죠.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 시총에서 1위부터 5위까지는 마가나 테슬라도 지금 사실상 다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에서 다 바뀌고 있고. 근데 이 구독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하기는 어렵고, 구독 경제가 만약에 더 활성화되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아마 거의 소멸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다 좋으니까 하자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 경제는 궁극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락인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비용을 내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플랫폼 한 사람들 대기업 상품이나 이런 거 사다 보면 소상공인한테 가는 비율이 궁극적으로 아예 줄어들 거고요. 최근에 또 ESG나 미니멀라이즘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전처럼 뭐 대량 생산 뭐 이런 거 다품종 대량 생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맞춤형 소량 생산도 아니고 맞춤형 그러니까 딱 그 맞춤형 그 생산할 거기 때문에 전처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일자리도 훨씬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그 구독경제 해야 되는데, 그 작년 3, 4월 정도에 가장 유행했던 게 착한 손님 하여튼 뭐 그런 착한 뭐 결제가 이래가지고 미리 그 동네 단골집에 가서 미리 먼저 한 몇 달치 몇 번씩 식사를 먼저 긁어놓고 와서 먹자 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착한 무슨 운동이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게 언론에서 한 2, 3주 나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댓글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이 가게에 와서 다음에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가게에서 먼저 긁어놨는데 이 가게가 망하면 누가 개런티 할 거냐였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 개런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선불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는 개런티 해줄 만한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독경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정부나 지자체 같이 먼저 그 구독경제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개인이 구독경제하고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경제 규모상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인데, 뭐 일본의 동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한 도시에 몰 같은 거를 모아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그 안에 있는 식당에 일어나서 음식 같은 거를, 그 음료수를 더 준다거나 아니면 뭐 맥주를 맨날 한 달씩 더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모객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내방객이 10배에서 20배 정도 는 실제 일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되게 여러 방향 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이런 소상공인 하는 게 아니라 뭐 효도 구독 서비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거에 궁극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는, 이 구독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한 번에 100만 원 받을 거를 매달 얼마씩 쪼개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개인이 할 수 없고, AS 측면에서도 할 수 없고, 그 응대를 하는 것 측면에서 소송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권역별, 업종별로 모아서 플랫폼화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걸 굳이 지금 대기업도 자기네도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다시 구독 금지한다고 지금 굉장히 난리잖아요. 카카오도 작년 말에 그 임원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뭐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아예 구독경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다 구독경제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나서가지고 소상공인을 모아가지고 해줄 일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나 방역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모아서 같이 플랫폼에 넣어서 같이 구독경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유사한 게 중기부에서 이제 같이 삽시다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그 유통원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기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워낙 지금 그 다양한 이커머스가 있지만 뭐 네이버나 11번가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이제 거긴 정부에서 하는 건데, 거의 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관련된 거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상품을 좀
싸게 팔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타주 그 협동조합 얘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달 돈이 어느 정도 일정액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런티하기엔 구독경제가 가장 좋고 근데 실제적으로 구독경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렵고 사실 대기업도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해주면서 플랫폼화 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 제 주장이죠. 생태계 우선 만들어줘요. 근데 정부가 이걸 생태계의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나 내년 정도에 지금 지금 재난 정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플랫폼화해서 그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엮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 뭐 정부나 지자체나 대기업이나 해야 되는데 우선은 대기업은 각자 지금 구독을 하려고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당장은 그걸 할 만한 왜냐면 초기 이동이 많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구독 경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비용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왜냐면 궁극적으로 네, 옛날에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정부나 지자체, 뭐 대기업이 나서면 좋지만 대기업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구독경제 플랫폼을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정대영 소장님부터 자, 이런 소상공인들을 구독경제로 엮어내서 또 지원하자라는 구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전우규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 지금 현재 핫 이슈고 현재 유행 트렌드가 이제 구독 경제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연히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그런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조심할 때 이거 그냥 저도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적인 면에서 볼 때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고 플랫폼 경제 갖고 있는 문제나 또 우리가 짚어볼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본다면 일단은 이 플랫폼 경제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학에서 이 어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잘 작용하지 않아요.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반 제조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제 생산이 쭉 규모가 커지면 늘다가 다시 규모가 더 커지면 주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규모를 더 일정 규모 이상 키우기는 어려운데 플랫폼은 외부 효과가 커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커질수록 유리하죠. 뭐 대표적인 게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글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영세 기업, 중소기업이 전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무서운 이런 지금 트렌드에 있다라는 것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맞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저도 나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지금 요새 뭐 플랫폼 경제, 구독 경제 이런 걸 해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첫째가 이제 콘텐츠 이 문제일 거예요. 뭐 이렇게 지식이라면 콘텐츠고 상품이라면 자기만의 어떤 특성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좀 이렇게 먹힐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 콘텐츠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별 기업이나 이렇게 본다면 그런 거 경제 전체로 보면 결국은 수요의 문제인데 수요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내수, 소비 이런 건데 우리는 대기업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국내 시장만 갖고 살아가는 기업은 사실 진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외 시장을 갖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랫폼도 이게 진짜 커지려면 그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플랫폼 이런 걸 만들 때 특히 이제 이것을 영어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중소기업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좀 정부가 나서서 홍보해주고 코트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방향은 맞는데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뭐 사업가가 나오고 이러면 되고 또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내수는 키우는 정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뭐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고 이와 함께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묶어서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 때 영어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목표로 만들어야 그래야 국내의 부족한 수요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네요. 자, 그럼 유명종 이사장님, 이렇게 구독 경제를 통해서 그 내수 기반을 좀 확충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살 길을 찾아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구독 경제는 저도 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 분야이고요. 예, 당연히 저는 구독 경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 매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구독 경제로만 100%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뭐 좀 회원제 서비스니까 일부는 이제 구독 경제로 가면서 계속 매출, 단기 매출도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는 좋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 경제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융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소비를 하지 않고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놔야지만이 되는데, 이런 재고 비용 같은 경우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그러면은 감당해야 되냐? 결국 금융 기능이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제 뭐 그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 보증 한도가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개인 신용을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 기관들이 그냥 일반 은행권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금융 정책. 그러니까 저는 행정과 금융은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금융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이 자영업자 생태계, 소상공인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0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자체가 누더기 이상한 뭐 협동조합 하지 말라는 법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게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안 돼요. 협동조합 제일 중요한 게 협동조합이 서로 간에 상호구조적 금융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금융 못하게 했어요. 근데 농협은 금융하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당국이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지금 역시 IMF 트라우마라고 보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지금 시대가 바뀐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보수적 금융 방침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도 보완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저는 이제 구독 경제를 도입할 여력이 조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 경제를 하려면 이 재고 부담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적절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일반적인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어떤 금융 여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법을 좀 개정을 해서 협동조합을 통한 신용 금융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김중배 위원님, 김중배 위원님이 구독 경제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전학연 박사님 아이디어 저도 매우 필요한 고민이고 유효적절하다라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 아까 그 정대현 박사님 네트워크 효과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기존의 파이프라인 기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 모태였던 게 바로 이런 그 네트워크 효과의 힘이고, 구독 경제도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돼야만 이제 뜰 수 있는데, 근데 전제로 이제 전 박사님 말씀하신 그러면 이런 것들 대기업이나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민이나 당근마켓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애들이 성장을 한 게 그 대기업들이 잘해서 정부가 지원해줘서 성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됐고 어떤 시장에서 이제 그런 구독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힘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전 중요하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판로를 개척하고 타게 나갈 수 있는 건 그런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현재 그 포탈이 갖고 있는 주도력,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 IT 기업들, 지금 뭐 N사와 뭐 K사로 대표되는 이런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장 독점적인 영향력 부분에서 정부가 전 좀 전향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시장만 하더라도 그 제조 말고 그 네트워크 시장을 보면은 애초에 그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뭐 저기 그 3사가 이렇게 과점하고 있는 형태로 정부가 그 시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원 규제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포털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규제가 없어요. N사가 독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정부의 그런 그 부분에서 어떤 시장을 좀 더 그런 다른 어떤 회사들이 작은 어떤 검색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나 시도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N사와 충돌을 해서 N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서비스 유형을 바꿔서 그들의 서비스를 못하도록 이제 죽이거나 하는 그런 행태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독점적인 어떤 그 추세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네이버라는 공룡이, N사라는 공룡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공룡이 나올 때까지 우리 뭐 특히 공적인 어떤 기재랄까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죠. 그런 어떤 하나의 기업이 독점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편하긴 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 견해가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그 모사의 어떤 그 상업적인 서비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안에 트랩에 갇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와 어떤 공적인 어떤 이런 정부 섹터는 공공 섹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창의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세력들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이 구독경제 서비스 요것은 자영업의 새로운 어떤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 대기업에 기댈 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그 푸시하고 견제하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 뭐 정부가 손실보상제를 하든 재난지원금을 주든 뭐 구독경제 플랫폼을 깔아주든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럼 자영업자 스스로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스스로는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구 노력으로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발언을 겸해서 정대용 소장님부터 우리나라 지금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정부의 지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리 발언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굉장히 어려운 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한 가지 그룹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영업자는 되게 특성에 따르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일단 전문직, 그다음에 벤처형, 그다음에 생계형 자영업자. 뭐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는 크게 현재 문제가 없고요. 뭐 의사나 뭐 세무사 이런 거, 건축사 이런 거니까. 벤처형은 우리나라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마켓컬리도 될 수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IT 업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생계형이 문제잖아요. 뭐 음식점이라든가 미장원, 또 치킨집 이런 것들. 이것들이 결국 어떤 혁신이 필요하면 여기는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서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되고 이쪽으로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문제에서 혁신 또는 스스로 뭐 이게 자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 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유명정 이사님 말씀하시는 협동조합에서 금융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없애야 제가 이게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모든 업종을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금융보호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첫째는 이제 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 좀 싫어했고, 기존에 이제 뭐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게 일종의 협동조합 형식 조직인데 이것들이 막았고, 또 진보적인 경제학이나 진보적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은 또 금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뭐 금융까지 하느냐. 이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금융을 하면은 이게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좀 더 큰 사업을 하는데 뭐 플랫폼 사업이 되고 구독경제를 할 때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한번 제도적으로는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정 이사님도 저와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것 같고 동의하니까 아마 이 문제를 한번 조그만 운동으로라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명정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이 주제는 사실 다음번에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과 금융 관련 연동해서는. 예,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김중배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포털 규제 부분,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 상황으로만 보면 사실은 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네이버가 갖는 순기능이 있죠. 왜냐하면 구글에 먹히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판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은 네이버 다음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구조조정 대상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규제 대상도 아니고 활용의 대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삽시다가 아무리 정부에서 재정 투입해도 네이버 쇼핑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이버 쇼핑이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너무 상업적으로 광고만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플랫폼을 조금 더 네이버 플랫폼을 조금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넛지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구조 조정 아니 뭐 자구책 사실은 뭐 저도 조그마한 이제 파주에서 그 지지양 테라스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구책은요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계속 생각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존이 달린 건데 뭐 그냥 맨날 생각하는데 사실 돌파구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장을 개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은요.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뭐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든지 뭐 다른 관점으로 본다든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치 100km 속도로 막 운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야 니네가 차렸으니까 너네가 자구책을 마련해봐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잔인한 일입니다. 사실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생태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또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숙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 그래서 근데 교육을 받으라고 공짜로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 전에 이런 교육을 이수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대출을 뭐 30%를 더 해줄게 뭐 이런 인센이 있어야 조금 더 이제 그런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패자 부활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해요. 2년, 3년 버티다 망합니다. 근데 망하면 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신용이 망가져 있고 재정 여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경험들은 사실 소중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패자부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금융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기할 때 이번에 똑바로 공부하고 제대로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보증서 대출 100% 더 해줄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실효적인 지원과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중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 박사님 그 말씀에 거의 뭐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그러한 어떤 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이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내몰린 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 삶의 어떤 이런 최소한의 이제 그런 그 생계 자체가 이제 저거가 되니까 망하게 되는 그런 사안은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최소한의 이제 생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뭘 계속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각 그 직능별로 또는 이제 각 그 단체별로 그러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의 개별 어떤 지역별 어떤 직능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권역에 이제 너무 많은 하나의 그 이발소가 생기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어떤 자율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조율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게 그런 구조가 정착이 되는 게 마땅하지 뭐 그걸 법으로 막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규제해서 뭐 9시까지 뭐 9시 이후로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너희 그 뭐를 그 큰 빅마켓들은 뭐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 방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런 자율적인 문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실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정책이 그냥 구호를 떠들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법을 찾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호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사실 오늘 들으면서 유 박사님, 정 소장님, 김종배 대표님 등 말씀도 저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특히 아까 저는 솔직히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게 구독관계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잠시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엔사나, 제가 한번 똑같은 문제 가지고 왜 롯데나 신세계가 엔사나 그러니까 엔사가 지금 이커머스 넘버원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넘버원도 확실히 넘버원이거든요. 확연하게. 근데 지금까지 전통 유통업자들이 왜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유통업도 갖고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시작도 제일 먼저 한 L사나 S사가 훨씬 몇십 년 전에 시작됐는데 왜 지금 저렇게 엔사한테 밀리고 있나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시사전에 한 3장 쓴 적이 있어요. 어제도 올라갔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아까 저 구독금지 얘기하는 게 같이 삽시다 백날 해봐야 사실 안 되거든요. 저도 그 문제에 되게 고민이 많고 정부가 들어가서 사실 N사나 K사 같은 거 절대 못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도 들어가서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안 돼서 지금 위기라고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게라도 아까 저희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권능별 직능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작게라도 구독금지를 해야 된다 보고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협동조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저는 협동조합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금융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재고 문제나 이런 게 사실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크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민도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금융 기능이 들어가면 되지도 않고 해서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셔서 다음 기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면 재밌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특히 굉장히 큰 아이디어는 아까 정 소장님 말씀하신 그럼 저는 왜 계속 국내에 빠져가지고 이 국내만 구독금지를 고민했는지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우리 여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토론 때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 모임과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이 함께 기획한 위기의 자영업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